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는 시간. 박문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과학 시간은 원정대 대원들을 통해서 쭉 확인을 해보면 대체로 도전 과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알아들었다가 아니라 알아듣고야 말겠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다 잠들었다. 네. 10번째 도전했다. 근데 중독성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태도 같은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반복하면 묘한 쾌감이 나와요. 묘한 쾌감.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난 시간에 상대적으로 약간 쉬웠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예. 괜찮았어.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박사님 방송하시고 나서 다른 강연 4시간짜리 이런 거 다시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1시간 압축적으로 하니까 다시 들어보고 그러신 적 있습니까? 네, 간혹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사모님하고 들어 재밌어요.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 만나보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모님 뭐라고 하세요? 사모님은 과학하고 사실 가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모님의 눈높이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달 방송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이거 내가 한뜻 그래 하면서 같이 이거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 저만 감탄하죠. 저만 감탄. 지난달 방송에 사모님의 코멘트는 없습니까? 점점 우리 총수님하고 좀 부드러워지네. 그런 점점 부드러워지네. 네. 예. 지난달에 이 정도면 과학에 특별히 조회가 없어서 따라갈 수 있다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번 달도 살살 좀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공식 막 나오고 그러면 진짜 아무도 못 따라가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기후학이나 해양학 관심이 없었겠죠. 20년 전에는 기후 지질 관심 없었다? 관심이 없었죠. 어떻게 하다가 관심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학 탐사를 많이 가니까네. 나무가 없고 풀이 없는 데는 많아요. 오지로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도 돌은 있거든. 지질학하고 암석학을 모르면 몽골이나 호주 사막, 지질학하고 이 암석학 같은 데는 암목이 없으면 그냥 경치만 보고 하다 오는 거지. 고비 사막에 들어갔고 쪼매는 그 돌 조각들 쫙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그 암석학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한 2-3시간 그렇게 주워도 30분 지난처럼 그냥 지나가요. 시간 지나는 줄 모르는데. 네. 처음부터 지질학 암석학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해 탐사가다가 이 돌은 뭐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그냥 돌이지 뭘 그걸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기 가장 어려운 게 빙하거든요. 지구상의 민물의 양을 따져보면 강이 있고 지하수가 있고 호수에 물이 있고 그다음에 빙하에 물이 있는데 대략 몇 대 몇으로 민물이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빙하가 굉장히 많나 보죠? 추측으로 많겠지라는데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미시시피강, 나일강 어마어마한데 강이 일단 꽤 있겠지. 지하수는 뭐 잘 모르겠고 빙하는 추측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 답은 뭐냐면요. 강이 최고 적습니다. 호수에 있는 물을 1이라 하면 강물은 0.2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수는 호수물에 거의 한 100배쯤 돼요. 100배. 네. 빙하는 얼마쯤 있느냐 하면요. 호수를 1로 하면 강물은 0.2, 지하수는 100, 빙하는 240. 빙하를 빼고 지구상의 민물 다 합친 거야 2배 된다 생각하면 돼요. 박사님 요쯤 되면 오마이사이언스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약간 허전하네. 오마이사이언스 그래. 지난번에 너무 빨리 하다가 한 소리 들었어. 그래. 좋아요. 다 합친 것보다 2배나 많다? 2배나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빙하가. 네. 두께가 1km 되는 빙하를 먼 발치에서 다 한번 보면요. 전율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빙하를 본 게 뉴질랜드에 그 EBS 방송에 촬영하면서 가까이 가봤어요. 뉴질랜드의 그 빙하는 두께가 100m였어요. 뉴질랜드 빙하가 놀라운 게 온대 상립 수림지대예요. 온대 지역이에요. 빙하가 꼭 극지방에 있다는 이 개념을 깨야 돼요. 뉴질랜드 같으면 남반구에서 우리나라 정도 온도로 갖는 그렇죠. 쾌적한 곳이잖아요. 섬나라의 쾌적한 온도.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고지대에 있나 보죠? 그렇죠. 고지대인데 빙하가 20km 이상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평지에 와 있어요. 빙하를 보러 가는 사람이 반팔 차림으로 가요. 신기하다. 네, 반팔 차림으로 가요. 호수를 배를 타고 갔는데 공포호트를 타고 갔어요. 수직으로 선 100m의 빙하를 접근해서 딱 봤는데 전율을 했어요. 제가. 아, 박사님 전율이 잘하시잖아요. 좀 잘합니다. 그래요. 그걸 모든 학습은 놀란 반응을 동반해야 돼요. 놀란 반응. 그때 오마이 사이언스 하시고. 그렇죠.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높은 산 위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특수한 지형이 있으면 온도의 지방에도 빙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조건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빙하라는 거는 쌓였던 눈이 계속 쌓이는 거죠. 해마다. 네. 그 조건이 뭐겠어요? 일사량이 가장 많은 하진 날 이전해 겨울에 내렸던 눈이 다 안 녹고 1cm라도 남으면 그 다음에는 또 2cm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설악산 대청봉이 얼음이 한 3, 4월까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설악산 대청봉의 얼음이 네. 8월에도 안 녹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만큼 더 쌓이겠죠. 자, 1년에 10cm 해도 100년만 돼도 몇 메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요 원리 그대로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쌓였던 눈이 예. 이 여름에 완전히 녹지 않는 지대가 있다. 예. 그게 계속 쌓여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 조건만 딱 만족하면 적도에도 빙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킬로만자로의 눈이라고. 사실 거기 눈도 있겠지만 밑에 쌓인 빙하가 되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요걸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면 빙하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1950년대, 60년도에 그 유고슬라비아에 밀란코비치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네. 기후학자도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람 천문학적으로 조회가 있으니까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후가 온도라는 게 일사량과 관계 있잖아요. 햇빛 내리쬐는 거. 그래서 북이 65도, 북반구 65도 대륙 한가운데의 일사량을 계산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기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북이 65도에서의 일사량. 예. 1년 중 일사량을 계산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에너지의 크기를 측정한 거네요, 말하자면. 네, 뭐 340와트 평방미터당 줄파세크로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거는 열량계 갖다 놓으면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밀란코비치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순수한 전체 운동을 그러니까 태양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요. 계절마다 당연히 받는 일사량이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측정한 게 아니라 계산한 거예요. 계산한 겁니다. 그것도 10년 이상 계산한 겁니다. 자기가 물리학자니까 천체학자니까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미치는 그 에너지 크기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답니까? 그렇죠. 바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1960년대 그 무렵에 그 전부터 이제 지구 기후학에서는 빙하의 실체가 이제 명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4번 빙하가 지구상에 왔다. 대략 한 40만 년 동안에 빙하가 한 4번쯤 왔다는 현장 관측 데이터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에서 쌓여있는 뭐 빙하라든가 그렇죠. 분석해가지고 처음 했던 사람 이름이 아가시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의료학자였는데 알프스 산에 있는 빙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빙하란 개념이 없었어요. 하자가 물 하자잖아요. 강이란 말이잖아요. 빙하가 흘러내려갔다는 개념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빙하라는 개념이 없었고 얼음이 그냥 쌓여있다. 빙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알프스 가면 이동한다는 개념을 아무도 안 가졌는데 그 아가시라는 사람이 간단한 실험을 해봤어요. 빙하에다 말뚝을 딱 박아놔놓고 해마다 위치를 측정해보면 되잖아요. 이게 1년에 수십 메다 늘어오는 걸 그때 당시 측정을 한 거예요. 얼음이 얼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이동하는 걸 알았어. 그래서 흐르니까 빙하가 되는 거구나. 빙하가 된다. 그러면서 지질학자들이 빙하가 쌓였는 주기가 4번쯤 있었다. 요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주기가 한 10만 년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40만 년 동안에 4번의 주기가 있다는 걸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실증적으로 알아낸 거죠. 실증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문학자들 관점에서는 이 주기가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태양이 지구에 미친 영향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일사량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천체의 이동이 주기적 현상이잖아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맨 처음 생각한 사람이 밀란코비치예요. 굉장한 발상이다. 굉장한 발상이에요. 지질학자들이 실증적으로 빙하가 한 10만 년 주기로 4번 최근에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천체 공전 주기 혹은 자전 주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바로 그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예. 이 사람이 꼼꼼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 북위 65도, 위도 65도에 여름날 하지의 일사량을 천문학적으로 계산하겠다고 작심을 한 거예요. 그 위쪽으로 주로 빙하가 있으니까. 예. 육지 한가운데 대륙 북반구 북위 65도의 일사량. 특정 지점입니까? 아니면 65도 전체입니까? 전체. 그러니까 아이디어하게 대륙 한가운데 북위 65도의 일사량이 얼마인가. 아하. 어차피 계산이니까. 계산이니까. 그렇지. 조건을 아이디어하게 갖고 계산한 거예요. 그때까지 그 태양빛이 내려 쪼이는 이 현상에 관련된 주기적 현상이 3가지라는 게 밝혀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심률이라는 겁니다. 안 어렵습니다. 이심률. 예. 제 눈빛에 흔들리는 걸. 이거 어려운 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의심의 눈빛. 자, 이심률은 간데 지구가 태양 둘레 도는 게 딱 타운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살짝 타운입니다. 타운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2개잖아요. 그렇죠. 멀어지는 데가 있죠. 그렇죠. 그걸 유명한 건일점, 원일점이라 그래요. 건일점이 조금씩 그 해마다 이동을 해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주기를 가져요. 건일점의 위치가. 그 주기가 10만 년이요. 태양하고 지구가 제일 가까워지는 궤도상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건일점. 근일점이 계속 변하는데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데 10만 년이 걸린다. 건일점이. 건일점은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있는 위치니까 일사량하고 관계있겠죠. 그렇겠죠. 가까우면은 뜨겁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참 고민했던 게 건일점이 10만 년인데 실제로 지구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0.1% 이하로 미약해요. 그때 당시 그 계산으로도. 그래서 다른 조건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10만 년 주기라는 게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이거 빙하의 주기하고 관련이 있나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이제 물리학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추가 팩터가 있을 것이다. 있어요. 바로 세차 운동이요. 세차 운동. 자, 지구가 팽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팽이 축이 23.5도 기울어졌잖아요. 수직에 대해서. 깔때기를 생각하면 돼요. 기울어져서 돌죠. 그래서 그 모양이 깔때기가 되죠. 예. 수직에 대해서 기울어진 데가 22도에서 24.5도 사이로 요게 그러니까 4만 100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23.5도지만 4만 년 후에는 이게 22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24.5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주기가 4만 1000년이다. 4만 1000년이고. 요거는 자전축이 흔들리는. 그렇죠. 자전축의 기울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은 지축이 가리키는 밤하늘의 천체가 북극성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한 10,000년 정도 지나면 직녀성주 부근으로 가요.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요게 23,000년 주기로 지구 지축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세차 운동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A4 용지 평면에다가 하사를 하나 수직으로 딱 세워놔 보세요. 23.5도로 기울어져서 다 알죠? 4만 1000년마다 22도에서 24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각도를 바꾸지 말고 요 하사를 원운동을 시켜보세요. 원운동을 시켜보면 다시 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세차 운동입니다. 3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그게 이심률. 두 번째는 자전축이 22도에서 24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타원이어서 가까워지는 점과 멀어지는 점이 있다. 이거 주기는 10만 년이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할 때 똑바로 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서 지금은 돌고 있는데 요 각도가 22도와 24.5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그 주기가 4만 1000년이다. 23.5도는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의 지축이 23.5도 기울었다는 거예요. 세차 운동은 지축 자체도 흔들린다는 거네요. 그 지축이 지금은 북극성을 가리키는데 만년 후는 직녀성 쪽으로 가리켜요. 23,000년 지나면 다시 북극성을 가리키게 돼요. 이해했다. 그게 세차 운동입니다. 이해한 걸로 치죠. 그 밀란코비치가 바로 이 3가지 조건을 갖고 6월 하진날 6월 20일 날 북위 65도 대륙 한가운데서 일사량을 계산한 거예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손으로 다 했어요. 굉장히 그 계산이 복잡한 게. 그러면 이제 이 3가지 주기를
시간에 따라서 곡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죠. 세계를 포겠더니 아, 10만 년 주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합쳐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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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스. 가장 극적인 예. 진폭이 나오는 그 지점이 10만 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온다. 야, 이거 한 사람이 집념입니다.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유고슬라비아 집회에 밀란코비치 초상화가 나옵니다. 아, 대단한 일을 했네.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빙하기의 주기를 계산으로 밝혀낸 사람이네. 그렇죠. 이 이론이 주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센세이션을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센세이션 했는데 어. 이게 실증적인 반대 증거가 나왔고 어. 이 이론이 거의 폐기되다시피 해버린 거예요. 듣기로는 완전히 그럴듯한데.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순수한 이론식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기법으로 측정하고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이 수식에 의한 결과가 말하는 바는 지구가 타원형으로 돌고 그리고 살짝 기울어져 있고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는 일사량이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예. 10만 년 주기로. 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 이게 또 무너진 적이 있어요?